1999년 겨울, 고창 읍내에 첫눈이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다. 녹슨 양철 지붕은 윙윙거리는 바람 아래 떨고 있었고, 가로등은 곧 꺼질 듯 위태롭게 깜빡였다. 백열등의 희미한 노란 불빛은 야시장 옆 한자촌을 뒤덮은 차가운 서리 장막을 뚫기에는 역부족인 듯했다. 낡은 반지하 집안, 누덕누덕 기운 속옷으로 깡마른 몸을 감싼 윤수자 할머니가 작은 연탄불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추위에 손이 떨려 손바닥을 비비며 묽은 죽을 끓이고 있는 알루미늄 냄비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문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간헐적이고 희미한, 길 잃은 아기 고양이 같은 소리. 아니, 고양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호롱불을 끄고 문을 열었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파고들었다. 하늘에서는 눈이 쏟아져 내렸다. 할머니는 옷깃을 여미고 사람들이 늦은 밤 쓰레기를 버리곤 하는 시장 뒤편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을 따라 걸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때로는 끊어질 듯하다가 때로는 애원하듯 다급해졌다. 담벼락 옆마른 나무 아래 흠뻑 젖은 쓰레기 포대 더미 사이에서 낡고 해진 담요 조각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었다. 담요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그 안에는 갓난아기 둘이 몸을 웅크린 채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여자아이 하나, 남자아이 하나. 아이들은 서로에게 바싹 붙어 누워 있었고 몸은 더러웠으며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깡말랐다. 우유도 서류도 쪽지 한 장도 없었다. 오직 여자아이의 손목에 감긴 낡은 삼배 조각에 먹이 번진 연꽃 모양의 자수와 희미한 한자 몇 자, 그리고 정교하게 연꽃 문양이 새겨진 아주 작은 은팔찌 하나뿐이었다. 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늙은 심장을 누군가 꽉 움켜쥐는 듯했다. 추웠지만 더 이상 눈의 추위가 아니었다. 버려졌다는 사실이 주는 추위였다. 몇 초간 할머니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러다 이름 모를 본능에 이끌린 듯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두 아이를 감싸 안고 가슴에 꼭 품은 채 반지하 집으로 달려갔다. 눈 속을 헤쳐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기도였다.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제 손에서 앗아가지 마세요. 그날 밤 수자 할머니는 겨울을 나기 위해 비축해 둔 연탄을 거의 다 태웠다. 화덕은 밤새도록 붉게 타올랐다. 할머니는 겉옷을 벗어 따뜻한 물로 아이들의 몸을 닦아주고 입김으로 손발을 녹여주었다. 여자아이는 숨이 더 가빴고 입술은 종이처럼 창백했으며 반쯤 감긴 눈에는 겨우 희미한 숨결만 남아 있었다. 남자아이는 상태가 좀 더 나아 이따금 몸을 뒤척이며 약하게 울기도 했다. 할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문틈으로 첫빛이 스며들 무렵 두 아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생명의 긴 한숨이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딸아. 이름은 하은이라고 하자. 할미의 빛. 그리고 너는 할머니는 힘차게 발길질하는 남자아이를 보며 말했다. 지훈. 강한 의지. 항상 누나를 지켜주렴. 수자 할머니가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을 주웠다는 소문은 젖은 집단에 불붙듯 빠르게 퍼져나갔다. 불과 사흘 뒤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직원 한태준 씨가 할머니의 집 앞에 나타났다. 그는 보고서 한 장과 차가운 시선을 지니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 아이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신원불명의 영아는 보호체계로 인계되어야 합니다. 수자 할머니는 그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구했습니다.
사실을 바꿀 순 없습니다. 인계하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습니다. 말하는 동안 한태준 씨의 시선은 집 안쪽 하은이와 지훈이가 수건을 깐 종이 상자 안에서 자고 있는 곳을 스쳐 지나갔다. 그 시선은 단 1초에 불과했지만 수자 할머니는 똑똑히 보았다. 한 줄기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는 것을.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이다. 선생님은 법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저 두 아이를 죽음의 문턱에서 데려왔습니다. 한태준 씨는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섰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강제 집행을 하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아이를 데리러 온 사람도 없었다. 6년이 흘렀다. 낡은 반지하 집은 여전히 겨울마다 바람이 들었지만 그 안에서는 화덕이 여전히 타올랐고 세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남았다. 하은이와 지훈이는 그의 6살이 되었다. 두 아이는 성도, 출생 신고도,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하지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냄비 바닥에 마지막 누룽지를 나눠 먹을 줄 알았으며 밤에 바람이 불어오면 한 이불을 덮을 줄 알았다. 수자 할머니는 낡은 신문으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연탄으로 그린 칠판에 글씨를 썼다. 하은이가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폭풍우 속에서 깜빡이는 등불처럼 고요한 미소였다. 지훈이는 더 활발했다. 아이는 종종 시장에 몰래 나가 부서진 물건들을 주워와 고치거나 폐지를 접어 비행기를 만들어 소원을 하늘에 보냈다. 그리고 하은이는 조용하고 말이 적었으며 항상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릴 때마다 아이는 몇 시간이고 앉아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서툰 연꽃을 그리곤 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다. 오직 수자 할머니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무언가가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초겨울 어느 아침, 하은이는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시장의 단골 식당에서 남은 떡을 좀 얻어오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 상업지구 근처의 한 길모퉁이를 지날 때 갑자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달려들었다. 기이.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갈랐다. 하은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플라스틱 바구니가 길바닥에 굴러떨어지고 떡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차 문이 벌컥 열렸다. 한 우아한 여인이 내렸다. 하얀색 모직 코트, 고급 털모자, 회색 가죽 장갑.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야단을 치려다 갑자기 멈칫했다. 그녀의 시선은 하은이의 손목에 꽂혔다. 실밥이 터진 스웨터 소매 아래로 은팔찌가 언뜻 보였다. 1초, 2초. 그녀는 얼어붙었다. 마치 과거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운전기사가 나지막이 불렀다. 사모님? 여인은 허둥지둥 돌아섰다. 차에 타요. 하지만 가자고 했잖아요. 차는 굉음을 내며 출발했고 떡 바구니가 깨진 채 서 있는 어린 소녀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의 시선을 뒤로하고 사라졌다. 그날 저녁 수자 할머니는 늦게 집에 돌아왔다. 물을 길어오며 땀을 훔치는 할머니의 고무신 끄는 소리가 눈과 진흙으로 얼룩진 계단 위로 무겁게 울렸다. 물통을 내려놓자마자 할머니는 하은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의 눈빛은 어딘가 멍했다. 어딜 갔다 이제 오니? 할머니는 가볍게 하지만 분명한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하은이는 고개를 들고 찢어진 떡 바구니를 내밀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칠 뻔했어요. 아주 큰 차였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는 아이 옆에 앉아 손을 닦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돌아왔으면 됐다.
떡은 떨어져도 괜찮아. 하은이는 망설였다. 그 아주머니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할머니. 마치 저를 이미 아는 사람처럼요. 수자 할머니는 멈칫했다.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더 물어보았지만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보다가 가버렸어요.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조용히 낡은 서랍장을 열고 세월의 흔적으로 빛바랜 깡통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두 아이의 물건들이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다. 연꽃과 한자가 수놓인 낡은 삼배 조각, 그리고 하은이의 작은 은팔찌. 할머니는 팔찌를 부드럽게 닦으며 익숙한 문양을 만지작거렸다. 볼 때마다 할머니는 이 팔찌가 자신들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아주 멀고 아주 높고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온 것 같았다. 그날 밤 두 아이가 잠든 후 할머니가 연탄불을 피우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누군가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 할머니가 간직해온 낡은 유선 전화기였다. 따르릉, 따르릉. 할머니는 수화기를 들었다. 강철처럼 차가운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아이는 할머니 것이 아니요. 할머니의 손이 수화기를 꽉 쥐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시오. 누군가 지켜보고 있소. 너무 늦기 전에 포기하시오. 딸까. 전화가 끊겼다. 반지하 집 전체가 짙은 침묵에 잠겼다. 수자 할머니는 여전히 수화기를 손에 든 채 마음에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뚜렷한 예감을 느꼈다. 진짜 폭풍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아침죽을 준비하고 있을 때 동사무소 직원 한 명과 낯선 두 사람이 문 앞에 나타났다. 옅은 회색 정장 코트를 입은 여자가 앞으로 나섰다. 윤수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 아동, 지훈이와 하은이의 보호 상태 확인 요청서에 따라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또 검사인가요? 이번에는 의무 사항입니다. 익명의 제보와 신원 재조사 요청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서류가 제시되었다. 붉은 직인이 찍혀 있었다. 하은이와 지훈이의 이름은 모두 혈연관계 확인 필요 아동 명단에 있었다. 할머니는 다투지 않았다. 그저 두 아이를 불러내어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갈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의료원으로 가는 길, 하은이는 조용히 앉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가 차의 백미러를 볼 때마다 지훈이의 눈빛이 보였다. 어리지만 깊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검사실은 읍내복지센터 2층에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아이는 작은 방으로 들여보내졌고 수자 할머니는 문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할머니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유리창의 희미한 먼지 자국에 고정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모습만 비쳤다. 늙고 가난하고 서류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한 사람의 모습. 절차가 끝나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가는 길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판자촌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문을 열려고 허리를 숙이는 바로 그 순간 하은이가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소나기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음을 이해한 듯한 울음이었다. 할머니가 돌아서서 아이를 안아주기도 전에 지훈이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 순간 진흙 묻은 눈밭과 양철 지붕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속에서 남자아이는 허리를 숙여 검지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연꽃 한 송이를 그렸다. 어른들 중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무도 6살짜리 아이가 왜 하필 그 그림을 선택했는지 묻지 않았다. 가족이라 불리는 곳에서 밀려나는 그 순간에. 하지만 뒤에 서 있던 수자 할머니는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는 알았다. 무의식적인 것 또한 피로부터 온 기억일 수 있다는 것을. 6년이라는 세월이 긴 숨결처럼 흘러갔다. 고창은 여전히 겨울마다 안개와 흰 눈으로 뒤덮이는 마을이었다. 야시장 옆 한자촌의 한 구석, 수자 할머니의 반지하 집은 여전히 비탈길 옆에 낮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늦은 오후 붕어빵을 외치는 소리가 더해졌다. 그리고 희미한 노란빛의 백열등은 여전히 매일 밤 조용히 선언하듯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살아있다. 그리고 사랑한다. 하은이와 지훈이는 이제 6살이 되었다. 두 아이는 진흙과 추위 속에서 자랐지만 웃음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매일 아침 아이들은 할머니를 도와 붕어빵을 싸고 플라스틱 바구니를 정리하고 부엌을 치웠다. 세 사람은 흰죽과 들나물로 차린 밥상을 함께 나누고 누덕누덕 기운 낡은 이불 아래서 함께 잠들었지만 누구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홀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했던 수자 할머니에게는 이제 자신을 할머니라 부르는 두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지훈이는 골목에서 놀 때마다 누나의 손을 잡고 또렷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하은이 내 누나야. 누구든 누나를 괴롭히면 내가 때려줄 거야. 섣달의 어느 늦은 오후, 눈이 많이 내렸다. 수자 할머니는 하은이에게 시장 근처 식당에서 남은 떡을 좀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늘 그렇듯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수자 할머니를 위한 가장자리가 탄 떡 몇 조각을 남겨두곤 했다. 조용한 도움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날 하은이는 평소보다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아주 오랫동안. 날은 저물어가고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지훈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골목 어귀까지 달려가 망을 보았다. 수자 할머니도 옷을 걸치고 문 밖으로 나가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아이를 보지 못했다.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야 하은이가 돌아왔다. 아이의 몸은 눈과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플라스틱 바구니는 한쪽이 찢어져 있었으며 떡은 절반이나 떨어져 있었다. 아이의 손은 떨렸고 눈은 겁에 질려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얘야? 할머니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차가 저를 칠 뻔했어요.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아주머니가 내려서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 아주머니가 무슨 말이라도 하더냐? 아니요.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분 눈이 이상했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수자 할머니는 연탄불 옆에 조용히 앉아 깊숙이 숨겨두었던 은팔찌를 꺼냈다. 수건으로 먼지를 가볍게 닦고 팔찌 표면의 연꽃 문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옆에서 잠든 하은이를 보았다. 아이의 작은 얼굴이 털이불 아래로 언뜻 보였다.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소리 없는 질문이 솟아올랐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거의 아무도 걸어온 적 없는 유선 전화기였다. 따르릉, 따르릉. 할머니는 수화기를 들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낮고 쉬어 잠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아이는 할머니 것이 아니요. 할머니의 심장이 멎었다. 한번 경고하겠소.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시오. 딸까. 전화는 설명 한마디 없이 끊겼다. 어두운 집 안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화기를 든 채 추위 때문이 아닌 떨림으로 손을 떠는 늙은 할머니만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동사무소 직원들이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회색 코트를 입은 여자 한 명과 서류 가방을 든 젊은 남자 한 명이었다.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자가 말했다. 보호 상태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규정에 따라 저희는 하은이와 지훈이를 의료원으로 데려가 혈연관계 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 검사라니요? 수자 할머니는 피로감을 감추지 못했다. 6년이나 지났습니다. 아직도 부족한가요? 저희는 규정에 따라 할 뿐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협조해 주십시오. 의료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은이는 할머니 곁에 바싹 붙어 앉아 마치 할머니가 언제라도 사라질까 두려운 듯 옷자락을 꼭 쥐었다.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유리창 밖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창문에 맺히는 눈송이들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했다. 검사실에서 직원은 할머니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문이 닫힐 때 하은이는 고개를 돌려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아이는 울지 않았지만 입술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다물었다. 문 너머에서는 차가운 주사바늘과 시험관, 절차들이 이어졌다.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절차가 끝나고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눈은 더 두껍게 쌓여 센터 앞 비탈길을 하얗게 덮었다. 수자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하은이의 목도리를 다시 매주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울음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지훈이가 멈춰 섰다. 남자아이는 눈이 덮인 땅바닥에 허리를 숙여 자신의 조그만 손가락으로 연꽃 한 송이를 그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무도 6살짜리 아이에게 왜 그 그림을 선택했는지 묻지 않았다. 하지만 수자 할머니는 보았다. 할머니는 더러운 눈밭 위에 놓인 그 서툰 연꽃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고 심장이 누군가에 의해 조여지는 듯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주웠을 때 감쌌던 낡은 삼배 조각을 다시 펼쳤다. 접힌 자락을 펴던 중 할머니는 문득 옷감의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튀어나온 것을 느꼈다. 호기심에 할머니는 작은 가위로 이중으로 박음질된 가장자리를 살짝 찢었다. 그 안에서 꼼꼼하게 말린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이 나타났다. 할머니는 그것을 펼쳤다. 먹이 번진 한자로 쓰인 손글씨가 보였다. 혹 이 아이를 발견하신 분은 부디 이 팔찌를 간직해 주십시오. 그날이 온다면 이 아이가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이제야 할머니는 깨달았다. 과거의 폭풍은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다. 그저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눈은 여전히 드문드문 내리고 있었다. 수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섰다. 옷 주머니 속에는 방금 발견한 종이 조각이 부적처럼 천으로 감싸여 있었다. 할머니는 낡은 사진관에 들렀다. 그곳의 주인 한때 한자를 배웠던 50살 넘은 남자가 차를 끓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종이를 카운터에 올려놓고 바로 물었다. 이 글자 읽을 수 있어? 주인은 돋보기를 들고 한 획 한 획 뜯어보았다. 옛날 한자로군요. 여성의 필체입니다. 이건 보통 서예가 아니에요. 글쓴이는 분명 배우고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천천히 읽다가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구절에서 멈췄다. 이 조각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종이를 안주머니에 넣고 돌아섰다. 그날 정오, 서울의 비정부기구 인권재단의 작은 사무실에서 서준호 변호사는 여러 뉴스 기사와 골동품 수집가 포럼의 게시물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 게시물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연꽃 문양 은팔찌 출처를 찾습니다. 고대 디자인.
내부에 한자 각인 1999년 실종된 김그룹 재벌가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됨.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 사건을 똑똑히 기억했다. 20여 년 전 재계를 뒤흔들었던 실종 사건 중 하나. 김영식 회장의 외동딸 김은서가 혼외 임신을 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 그녀가 자살했다는 소문,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입막음 당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아무도 진실을 몰랐다. 그리고 아무도 그 아이를 찾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그날 저녁, 준호는 고창으로 향했다. 가난한 할머니가 신혼 미상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옛날 기사에 의지해 그는 판자촌 주소를 찾아냈다. 그가 문을 두드렸을 때 수자 할머니는 막 밥솥을 불에 올린 참이었다. 누구시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서준호입니다. 인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주우셨다는 은팔찌와 삼배 조각 때문에 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하은이와 지훈이는 집구석에서 종이 등을 가지고 놀다가 낯선 사람을 보고는 할머니 곁으로 바싹 다가섰다. 준호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는 골동품 전문 웹사이트에서 인쇄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안에는 하은이가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은팔찌가 있었다. 이 팔찌는 단 하나뿐인 물건으로 1999년 김그룹 가문에서 그들의 딸 김은서 씨가 임신했을 때 그녀를 위해 주문 제작한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수자 할머니는 손을 살며시 쥐었다. 할머니께서 그 팔찌와 함께 아이를 찾으신 게 맞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확인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김씨 가문의 핏줄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음모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아이를 해칠까봐 두려운 게요? 할머니가 나지막이 물었다. 저는 누군가 아이를 숨기려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날 밤 수자 할머니는 잠든 하은이 옆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은팔찌를 만지며 속삭였다. 내가 내 손을 떠날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정말 더 좋은 곳이 있다면 할미도 붙잡지 않으마. 그러고는 낡은 삼배 조각과 팔찌, 그리고 글씨가 번진 종이 조각까지 꺼내 나무 상자에 가지런히 넣었다. 내일 그녀는 모든 것을 넘겨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서울 인사동의 오래된 보석상으로 향했다. 가게 주인 은퇴한 장인인 고성민 씨는 팔찌를 보자마자 돋보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만든 것입니다. 연꽃 수공의 정교한 각인. 김서아 여사께서 따님을 위해 주문하셨죠. 그들은 사람 이름을 남기길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세 글자의 한자만 있었죠. 인, 년, 정, 여성의 덕, 순결, 그리고 고요함을 상징합니다. 그는 낡은 수첩을 펼쳐 원본 디자인 스케치가 있는 페이지를 정확히 가리켰다. 단 하나뿐인 물건입니다. 준호는 사진을 찍고 확인서 사본을 요청했다. 역사의 지문은 명확해졌다. 같은 날 오후, 준호는 하은이를 데리고 한남동 김그룹 저택의 정문 앞에 섰다. 아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거대한 철문과 빽빽한 보안 울타리를 큰 눈으로 바라보았다. 문이 열렸다. 김영식 현 회장이 직접 마중 나왔다. 깡마르고 눈이 퀭한 노인이었다. 그의 시선이 하은이의 손에 있는 은팔찌에 닿자 그의 입술이 달싹이며 터져 나오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서야. 그 팔찌는 그 애 것이야. 그리고 그는 하은이의 눈 크고
칠흑 같고 차분한 시선을 지닌 눈을 바라보며 멈칫했다. 저 눈빛.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만지려 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다. 그저 그곳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때 다른 남자가 들어왔다. 김제국 김 회장의 동생이자 그룹 부회장, 가문에서 두 번째로 큰 권력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하은이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다. 팔찌는 위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그저 노점상 할머니의 자식일 뿐입니다. 이건 사기극이에요. 감정에 휘둘려 이성을 잃지 마십시오, 형님. 준호는 명확한 목소리로 응수했다. 이 팔찌는 고성민 장인께서 유일본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DNA 검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제국이 으르렁거렸다. 지방법원에서 승인한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요. 준호가 간결하게 답했다. 제국은 비웃었다. 그렇게 쉬울 것 같나? 그리고 그는 허리를 숙여 하은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탐색하듯이. 꼬마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나? 여긴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 하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반걸음 물러서서 고개를 돌려 준호에게로 갔다. 제국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눈송이 하나가 은팔찌 위로 내려앉았다. 가볍게 닿았다가 녹아내렸다. 김씨 저택에서의 만남 이후 한남동 전체가 녹아내리는 눈 아래서 들썩이는 듯했다. 20년 동안 잊힌 줄 알았던 모든 것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고창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하은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끝이 없는 듯한 희뿌연 하늘을 바라보았다. 뒷좌석, 아이의 손목에는 여전히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차가 가로등을 지날 때마다 반짝였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김영식의 눈에서 그가 본 것은 의심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무거운 것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던 사람의 두려움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공식적인 경로를 밟기 시작했다. 그는 서울가정법원에 하은이의 임시 후견인 자격을 확인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아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윤수자 할머니에 의해 안정적으로 양육되었음. 생물학적 가족은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미확인된 제3자로부터의 개인 및 위협 징후가 있음. 한 줄 한 줄의 글자는 그를 김그룹과의 힘겨운 법적 싸움으로 밀어넣는 걸음이었다. 같은 시각, 김그룹 빌딩 최고층에서 제국은 김영식 회장의 집무실로 들어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정말로 저 아이가 핏줄이라고 믿으시는 겁니까? 김 회장은 침묵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눈이 먼지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저 아이의 눈빛이 은서와 똑같아. 고작 눈빛 하나 때문에 상속권 전체를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제국은 이를 갈았다. 내부 유언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친손녀를 찾지 못하면 승계권은 제가 맡기로요. 이제 떠돌이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 회장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이 잊혔던 생명을 눈에 담은 아이 앞에 섰을 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언론의 폭풍은 예상보다 빨리 들이닥쳤다. 한 인터넷 신문이 정보를 유출했다. 고창 판자촌에 사는 소녀, 사라진 김그룹 외동딸의 유일본 증거인 연꽃 은팔찌 착용. 서준호 변호사가 보호자로 나서 네티즌들의 의견은 갈렸다. 재산 상속 사기극을 의심하는 사람들과 눈 속의 동화에 감동하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소녀의 손에 들린 은팔찌 사진 한 장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준호는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조심하시오. 제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이건 더 이상 혈연의 문제가 아니오 돈의 문제지. 준호는 짧게 답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이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낡은 신문지 위에 연필로 그린 연꽃들이었다.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에 비해 너무나 고요한 모습이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은팔찌를 만들었던 장인 고성민 씨를 다시 찾아가 직인이 찍힌 확약서를 받았다. 고성민 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아시오? 내가 이 팔찌를 주문자에게 건네면서 말했소. 훗날 아이가 버려진다면 이걸 꼭 간직하게 하시오. 둥근 원은 다시 닫히게 마련이니까. 준호는 사본을 꽉 쥐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밤, 수자 할머니의 집에서 한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지훈이가 그린 작은 액자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할머니 한 명, 누나 한 명, 동생 한 명이 눈 내리는 풍경 속에 서 있었다. 잘 모르겠어요. 한이가 작게 물었다. 왜 어른들은 자꾸 제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수자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어른들이 잊어버려서 그런단다. 우리가 속한 곳이란 매일 밤 누군가 너를 기다려주는 곳이라는 걸 말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준호는 김영식 회장과 다시 만날 약속을 잡았다. 이번에는 한강 근처의 한 고즈넉한 사찰에서 직접적이고 사적인 만남이었다. 이 일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준호가 말을 꺼냈다. 김 회장은 맞은편에 앉아 염주를 돌리고 있었다. 왜인가? 법정은 눈빛을 보지 않고 서류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회장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이의 눈빛도요. 둘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제국이는 믿지 않아. 그 사람에게 아이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는 실수를 만회할 기회입니다. 침묵. 그리고 김 회장은 팔찌 디자인 도면을 집어들고 그 위에 오랫동안 손을 올려놓았다. DNA 검사를 하고 싶네. 하지만 아이에게는 알리지 않고 만약 내 손녀가 맞다면 인정하겠네. 아니라면 아이를 조용히 살게 해줄 걸세.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나흘 뒤 DNA 검사 결과가 보안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준호는 검사원의 손에서 봉투를 받았다. 그의 손은 숨길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다. 변호사로 일한 지 수년, 수십 건의 친자 확인 소송과 양육권 분쟁을 다뤘지만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다. 그는 바로 봉투를 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곧장 고창으로 향했다. 작은 반지하 집에서 수자 할머니는 지훈이에게 낡은 외투에 찢어진 부분을 꿰매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고 한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여전히 연꽃, 이번에는 나무판 위의 연탄으로 그린 그림이었다. 준호는 봉투를 말없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수자 할머니는 봉투를 보고 그를 보았다. 결과인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말했다. 무엇이든. 저 아이는 여전히 한이야.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가 편지를 열었다.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아동 한의 혈액 샘플과 김영식 씨 간의 DNA 일치율 99.92%.
조부 손녀 혈연관계 확인됨. 방 안에 공기가 멎는 듯했다. 지훈이가 실을 잘못 당기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다. 하은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준호와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알았다. 일주일 후 인권재단법률사무소에서 공식적인 소식이 발표되었다. 서준호 변호사는 고창에서 윤수자 할머니에 의해 양육된 한 양이 김그룹 총수 김영식 회장의 친손녀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생물학적 가족은 아동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음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언론은 즉시 달려들어 모든 측면을 파헤쳤다. 한경제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언론 플레이인가, 뒤늦은 속죄인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한편 김그룹 본사에서 제국은 법률 고문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제안했다. 혹은 혈액 샘플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국이 말을 끊었다. 그럴 필요 없다. 일단은 몸을 낮춰.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아이는 아직 어리다. 하지만 상속권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손에 확실히 쥐어져 있지 않아. 더 장기적인 수를 생각해야 한다. 그의 눈은 계산적인 빛으로 번뜩였다. 최고층의 설이 낀 유리창처럼 차가웠다. 고창에서 수자 할머니는 짐을 꾸렸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곳은 더 이상 하은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아이는 이제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그녀가 속하지도 따라갈 수도 없는 세계. 그날 밤 그녀는 하은이 곁에 앉아 아이의 손에 사진 한 장을 쥐어주었다. 작년 겨울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가 가운데 앉고 지훈이와 하은이가 양옆에, 뒤로는 종이등이 걸린 낡은 양철 벽이 보였다. 할미가 너에게 줄 것은 기억밖에 없구나. 하지만 기억이란 건 내가 간직하면 영원히 남는 거란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아이는 할머니를 꽉 끌어안았다. 사흘 뒤 검은색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다. 김씨 가문의 대리인이 와서 공식적인 초대를 전했다. 김영식 회장님께서 손녀를 저택에서 다시 뵙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 동의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거처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무료입니다. 수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김씨 저택에 하은이가 들어서자 거실 전체가 숨을 죽이는 듯했다. 수천 명의 주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김영식 회장은 이제 석상처럼 굳어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릎을 꿇었다. 하은이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다. 어린아이의 필치로 그린 연필 연꽃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건넸다. 이걸 그렸어요.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기억이니까요. 김 회장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오열했다. 방 안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날 밤 저택의 뒷마당에서 수자 할머니는 홀로 서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준호가 다가와 조용히 그녀 옆에 섰다. 괜찮으세요?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안 괜찮아. 그녀는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익숙해지겠지. 아이를 잃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어떤 관계는 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함께 살아남은 겨울들로 지켜지는 겁니다. 늦겨울의 칼바람이 서준호 변호사 사무실 1층의 긴 복도를 휩쓸고 지나갔다. 밖은 아직 눈이 내릴 기미는 없었지만 흩뿌리는 비만으로도 낡은 벽 곳곳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하은이의 후견인 변경 절차 임시 보류 신청 서류를 다시 읽고 있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다. 구부정한 몸에 낡았지만 반듯하게 다려진 회색 모직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이 가시나무 끈으로 묶인 나무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서준호 씨 되십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저는 최일남이라고 합니다. 김씨 댁에서 운전기사로 일했었습니다. 김은서 아가씨가 사라지기 전까지요. 방 안의 공기가 즉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것을 아가씨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기 전에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저는 20년이 넘도록 이걸 간직하며 누군가 다시 물어볼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나무 상자가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이끼색 비단으로 감싼 수첩 한 권과 누렇게 변색된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연못가에 하얀 한복을 입고 서 있는 젊은 여인의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미소는 하은이의 것이었다. 준호는 수첩을 펼쳤다. 부드럽고 둥근 필체, 꼼꼼하게 쓴 손글씨. 첫 줄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임신 31주 차다.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아버지는 침묵하신다. 제국 삼촌은 말했다.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준호는 주먹을 살며시 쥐었다. 읽을수록 마음이 저며왔다. 다음 장들은 희망과 두려움,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오점처럼 가족에게 외면당한 젊은 여성의 독백이었다. 수첩의 거의 끝부분, 한 줄이 붉은 줄로 그어져 있었다. 만약 내가 돌아올 수 없다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 이 아이를 사랑해주세요. 아무도 자식이라 불러주지 않는 아이로 자라게 하지 말아주세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최일남 씨는 카세트 테이프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천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그가 플레이어를 켰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단어 한 단어 사이가 막히는 한 여인의 숨소리. 아가야. 만약 내가 엄마 없이 자라게 된다면 부디 용서해다오.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란다. 엄마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 만약 이 테이프를 듣고 있는 분이 제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이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엄마는 첫날부터 너를 사랑했다고. 다른 누구도 내 존재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조차도 말이에요.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침묵. 테이프가 멈췄다. 방 안은 긴 정적에 잠겼다. 사흘 뒤, 준호는 여의도의 한 임시 대관 강당에서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그룹 내부의 연이은 반발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식은 탓인지 언론은 그리 많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비좁은 회견장에서 그는 책상 위에 일기장 4본, 원본 녹음 파일, 그리고 연못가에 선 김은서 씨의 사진을 올려놓았다. 그는 짧게 발표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지 않는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가 될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테이프가 재생되었다. 이번에는 최 씨가 비밀리에 미리 복사해 둔 김그룹의 CCTV 저장 영상에서 발췌한 것이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알아보기에 충분했다. 배가 부른 김은서 씨가 회의실 복도에서 김제국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기려 하자 제국이 그녀를 강하게 밀쳤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쓰러졌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충격은 즉시 퍼져나갔다. 소셜미디어가 폭발했다. 20년 전 김은서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녀는 사라지도록 강요당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피해자가 생존해 있지 않아 형사 기소는 불가능했다. 오직 하나의 절차만이 활성화되었다. 서울시 복지관은 여론과 인권단체의 압력 아래 관련 당사자들 간의 감독 하중제를 열었다. 여론이 들끓는 동안 고창에서 수자 할머니는 펌프 우물에서 물통을 하나하나 길어오고 있었다. 시장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그들은 속삭였다. 부잣집 애를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던데. 비방 전단지가 문 앞에 나타났다. 어느 날 저녁, 시장 가판대의 단골 가게는 늘 그랬던 것처럼 외상을 거절했다.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와 냄비에 소금만 넣고 라면을 끓였다. 지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할머니 몰래 폐병을 팔아 할머니에게 감기약 한 봉지와 새 털약말 한 켤레를 사다 주었다. 아이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 발이 시린 건 싫어요. 할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울었다. 준호는 보슬비 내리는 오후에 고창으로 돌아왔다. 그는 불씨가 꺼진 반지하 집에 들어서며 책상 위에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서울에 가셔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공식적인 중재회의가 열립니다. 할머니께서 참석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기대 없이 물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모두의 앞에서요. 초겨울의 고요한 햇살이 김씨 댁저택 계단에 내려앉고 서준호는 작별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인 후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옆에서 하은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20년의 무심함 끝에 처음으로 진정한 감동으로 떨리는 주름진 손이었다. 돌아오는 길, 차창으로 바람이 휙휙 불어와 살을 애는 듯한 냉기를 실어 날랐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다. 하은이의 미소는 낯선 사람의 친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막 알게 된 6살 아이치고는 너무나 순하고 너무나 평온했다. 그것이 준호를 불안하게 했다. 그날 오후 서울역 근처의 작은 골목에서 머리가 벗겨지고 절뚝거리며 걷는 깡마른 노인 한 명이 서준호의 변호사 사무실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명함도 없이 해진 낡은 천으로 묶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이 김은서 아가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분 맞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준호는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상자 뚜껑에 손을 얹고 한숨을 쉬었다. 저는 최일남입니다. 아가씨의 개인 운전기사였지요. 아가씨가 사라지기 전까지요.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세월에 빛바랜 물건들이 있었다. 얇은 일기장 한 권, 카세트 테이프 녹음 몇 개, 연꽃 모양 자수가 노타만 손수건 조각 하나, 그리고 미처 붙이지 못한 편지 한 통. 필체는 부드러웠지만 공황 상태에서 쓴 것처럼 다급했다. 준호는 김은서가 파란 잉크로 쓴 일기장의 첫 장을 훑어보았다. 만약 내가 돌아올 수 없다면 누군가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것처럼 이 아이를 사랑해주기를. 그의 손은 함께 들어있던 낡은 녹음기의 버튼을 누를 때 떨렸다. 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드럽고 나지막했지만 간간히 울음으로 끊겼다. 내 아이는 비단 속에서 태어나지는 못하겠지만
살아야만 해요. 사랑받아야만 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얼어붙었다. 녹음은 시간의 장막을 찢어버리는 듯했다. 그 순간 모든 진실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고창의 조용한 골목 한편에서 수자 할머니는 또 다른 폭풍을 마주하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폭풍이었다. 한 인터넷 신문이 갑자기 기사를 냈다. 노인 사기꾼, 친족 사칭하여 김그룹으로부터 아이 이용해 이득 취하려 해? 수자 할머니의 사진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된 문구가 덧붙여졌다. 금품 갈취 목적 아동 탈취 의혹. 처음에는 작은 기사였지만 마른 들판에 불붙듯 번져나갔다. 시장에서의 수군거림, 이웃들의 엿보는 시선, 한때 붕어빵 한 개나 겨울 김치 한 그릇을 건네받았던 사람들의 침묵 모든 것이 초겨울의 눈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가 생강차와 도넛을 팔던 작은 가게 문은 굳게 닫혔다. 그녀는 그치지 않는 기침을 했고 밤마다 열이 계속되었다. 집구석에서 지훈이는 조용히 낡은 천 가방을 꿰매고 그 안에 오후에 주운 빈 맥주캔과 플라스틱 병을 채워 넣었다. 그 6살짜리 깡마른 아이는 이미 솥바닥에 동전을 조용히 숨기는 법을, 할머니가 꿈속에서 한이의 이름을 부르며 헛소리를 할 때 이마를 닦아주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그 언론 플레이 뒤에 누가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준호는 짐작했다. 그날 밤 준호는 기자회견장에 조명을 밝혔다. 그는 카세트 플레이어와 임신한 김은서의 사진, 그리고 낡은 감시 테이프에서 복원한 영상을 올려놓았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계단 쪽으로 강하게 미는 모습은 충분히 보였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영상 속 남자는 김제국이었다. 클립이 끝났다. 배경음악도 효과도 없이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길게 이어졌다. 준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비난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김은서 씨는 이 세상에 자신을 대신해 딸을 사랑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윤수자 할머니입니다. 기자회견은 즉시 퍼져나갔다. 주요 뉴스 채널들이 그 클립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여론은 뒤집혔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김제국이 자기 누나를 민 거야. 수자 할머니가 없었다면 하은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지만 여론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법률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원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상해 행위를 심판할 수 없었다. 증거들은 형사 고발을 하기에는 불충분했다. 단지 국가복지과의 제안에 따라 감독 하중제를 여는 데에만 충분했을 뿐이다. 날짜가 정해졌다. 장소는 서울복지센터.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한 아이가 혈연과 사랑, 지위와 추억, 그리고 한때 자신을 버렸던 자들과 눈 내리는 밤 자신을 주워준 사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그곳으로. 겨울 아침, 서울의 하늘은 닿지 않은 흐릿한 유리창처럼 희뿌연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국가복지센터의 한 회의실은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타원형 테이블, 녹음 시스템, 아동보호국에서 온 3명의 참관인과 법률 대리인. 테이블 왼쪽에는 서준호 변호사가 윤수자 할머니와 지훈이 옆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낡은 옅은 갈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병으로 얼굴은 수척했지만 등은 누구에게도 구걸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꿋꿋했다. 하은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테이블 아래에서 지훈이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김씨 가문이 앉아 있었다. 차콜색 정장을 입은 김그룹 회장 김영식 고뇌에 찬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거울처럼 차가운 눈빛의 김제국이 있었다.
맨 끝에는 제국의 아들인 김민규가 앉아 있었다. 18살쯤 되어 보이는 젊고 날카로운 얼굴로 테이블 아래에서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공기는 비가 오기 직전처럼 무거웠다. 한 여성 참관인이 일어나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중재는 소송의 성격이 아닌 아동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함입니다. 양측 대표께서는 차례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파일을 열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아이는 임시 법적 이름이 하은입니다. 지난 6년간 이 아이는 정부나 김씨 가문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없이 윤수자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육체적 양육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보호받았으며 노래와 그림을 배우고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사진 3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 장은 하은이가 수자 할머니에게 붕어빵을 먹여주는 사진, 다른 한 장은 아이가 연꽃을 색칠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은 3사람 할머니, 지훈이, 하은이가 화덕 옆에 앉아 있고 호롱불 빛이 3사람의 환한 미소를 비추는 사진이었다. 준호는 영식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희는 혈연 관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DNA로 검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누가 핏줄인가가 아니라 누가 사랑하는 사람의 역할을 다했는가입니다. 김영식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가볍게 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오래된 바람산을 내쉬듯 한숨을 쉬었다. 제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손녀도 있었고 저는 그 아이를 6년간 흰 눈 속에서 헤매게 두었습니다. 오늘 저는 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귀로 아이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소리를 한번 듣고 싶을 뿐입니다. 하은이는 눈을 깜빡였다. 아이는 수자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이어서 대표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절차에 따라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하은 양, 누구와 살고 싶습니까? 방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하은이는 천천히 일어섰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꽉 맞잡혀 있었다. 시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었다. 만난 할아버지, 차가운 작은 할아버지, 자신을 줄곧 지켜준 변호사 아저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밤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작은 방에서 6년간 자신을 안아준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앞으로 걸어나와 천천히 말했다.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수자 할머니는 저한테 10년 동안 라면을 끓여줬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놀랐다. 10년?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아주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요. 하은이가 말을 이었다. 아무도 할머니처럼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핏줄은 아니지만 할머니는 가난할 때도 사람들이 할머니를 사기꾼이라고 불렀을 때도 저를 한 번도 버리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요.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라는 거요. 하지만 저는 계속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그 말은 김 회장의 마음속에서 깨진 종소리처럼 울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목소리가 메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딸이 남긴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수자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저는 아이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디 제가 기여하게 해주십시오. 후견인으로서가 아니라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은 한 늙은이로서 말입니다.
복지과 대표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김 회장님, 후견인 요청 권리를 철회하심을 확인하십니까? 확인합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테이블 반대편에서 김제국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반발하려 하자 민규가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여론도 완전히 돌아섰고요. 선고는 필요 없었다. 패배는 명확했다. 중재는 끝났다. 하지만 그 방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니었다. 혈연, 사랑, 그리고 선택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하는 순간이었다. 고창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스쳐 지나갔다. 겨울 해는 하늘에 매달린 마른 귤처럼 온기를 주기에 역부족이었다. 수자 할머니의 마음속 모든 것은 여전히 꿈만 같았다. 길고 시렸지만 결코 쓰라리지 않은 꿈. 하은이는 창가에 바싹 붙어 앉아 두 손으로 배낭을 안고 이따금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지훈이는 어느새 할머니의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고 입은 꿈속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듯 움직였다.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제부터 너는 진짜 내 성을 갖게 될 거야.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할머니는요? 제가 할머니를 잊을까봐 무서우세요? 수자 할머니는 길가의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6년 동안 라면 끓여준 사람을 잊는 사람은 없지, 안 그러니? 아이는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손에 머리를 기댔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언론은 중재 결과를 반영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제목들은 더 조용하고 더 공감적이었다. 고창의 가난한 노인, 한 아이로부터 신뢰를 되찾은 여인. 김씨 가문, 실종된 손녀 공식 인정했으나 후견권 포기. 고창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납치 사건에 대해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이제 수자 할머니의 집 앞에 조용히 선물을 놓고 갔다. 우유 한 상자, 낡은 만화책, 심지어 신문지로 싼 붕어빵 한 봉지까지.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남겨두었다. 한때 강경했던 복지 담당 직원 한태준 씨가 어느 늦은 오후에 나타났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배추 한 포기와 무 한 봉지를 든 채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다. 제가 듣기로 할머니께서 김치를 좋아하신다고. 그가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며 말했다. 수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을 받았다. 그가 돌아서기 전 할머니가 불쑥 말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던 선생님의 눈빛을요. 그건 아이들을 가족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한태준 씨는 멈춰서서 희미하게 웃고는 잎사귀 소리 나는 나무들 아래로 사라졌다. 일주일 후 김영식 회장은 두꺼운 편지 봉투 하나를 보내왔다. 그 안에는 하은이가 김씨 가문의 합법적인 손녀임을 확인하는 결정서와 손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저는 한때 사랑이 꽉 쥐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사랑이란 제때에 놓아주고 그림자처럼 곁에 서 있는 것인가 봅니다. 조용히. 제가 학비를 내고 하은이가 현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할머니께서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제가 할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수자 할머니는 편지를 3번이나 읽었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도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그저 편지를 서랍장에 하은이가 매일 밤 덮는 꽃무늬 이불 아래에 넣어두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창가 작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하은이는 그 옆에 앉아 연꽃 그림을 색칠하고 있었다. 나는 아주 큰 연꽃 연못을 그리고 싶어. 그 안에 작은 집이 있고 할머니랑 우리 둘이 있는 거야. 그리고 오리 몇 마리가 헤엄쳐 다니고.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할아버지는 안 그려? 하은이는 멈칫했다. 아이는 종이의 흰 공간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연꽃 연못에서 사는 법을 몰라. 할아버지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높은 빌딩의 사람 같아. 둘은 조용했다. 오직 색연필이 사각거리는 소리와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연주곡 소리뿐이었다. 수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데우고 있었다. 매콤한 냄새가 향긋하게 피어올라 눈을 살짝 맵게 했지만 할머니는 그것이 양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또 다른 어느 날 밤, 한밤중에 하은이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거실로 나왔을 때 아이는 할머니가 새로 만든 작은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위에는 자신과 꼭 닮은 젊은 여인의 사진이 있었다. 누구세요, 할머니? 하은이가 나지막이 물었다. 수자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합장하고 3번 절을 올린 후에야 말했다. 내 친엄마란다.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저한테 엄마가 있어요? 내 엄마는 용감한 사람이었단다. 실종되기 전에 엄마는 쪽지를 남겼어. 만약 내가 돌아올 수 없다면 누군가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것처럼 이 아이를 사랑해주기를 하고. 하은이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할머니 옆에 앉아 아까 그린 그림을 꺼냈다. 아이는 그것을 편지처럼 접어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지만 저는 그림으로 엄마와 할머니께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수자 할머니는 손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 내리는 밤은 다시 찾아왔다. 숨결처럼 가볍게. 초봄의 바람이 고창 강둑으로 이어지는 작은 흙길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양쪽 강둑에는 어린 버들가지가 흔들리며 3월의 햇살 아래 반짝였다. 마지막 눈이 모두 녹아 젖은 흙과 썩은 잎, 그리고 새로 돋아난 풀향기가 나는 부드러운 땅을 드러냈다. 문 옆에 새로운 나무 간판이 세워졌다. 옛 연꽃 찻집. 그 아래에는 손으로 쓴 작은 글씨가 있었다. 어르신, 학생, 그리고 먼 길에 지친 분들께 무료로 차를 드립니다. 수자 할머니는 툇마루의 나무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손발은 느렸지만 눈빛은 긴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맑았다. 그녀의 모든 동작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작은 찻집은 할머니의 옛집을 개조한 것이었다. 기와는 새로 얹었고 낡은 나무문은 연두색으로 칠했다. 부엌에서는 대추 생강차 주전자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진한 향을 냈다. 마당에서 지훈이는 작은 칠판에 오늘의 메뉴를 쓰고 있었다. 따뜻한 연잎차, 구운 떡, 학생들을 위한 무료 컵라면. 하은이는 방 안 창가에 놓인 이젤 앞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최신 그림에 열중해 색을 칠하고 있었다. 거의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담은 큰 그림이었다. 그림의 중앙에는 눈 내리는 밤,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대나무 바구니 속 두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멀리에는 작은 집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그리고 위쪽 하늘에서는 연꽃잎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맨 아래 구석에 하은이는 조심스럽게 작은 글씨를 썼다. 만약 내가 돌아올 수 없다면 누군가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것처럼 이 아이를 사랑해주기를. 찻집 입구 근처에는 유품을 걸어둔 작은 벽이 있었다. 연꽃 문양이 새겨진 은팔찌. 돌아가신 어머니 김은서의 제사 사진 꿈처럼 부드러운 얼굴.
새할머니와 손주가 찍은 사진. 하은이는 환하게 웃고 지훈이는 V자를 그리고 수자 할머니는 가운데 앉아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받은 은혜는 계속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적힌 작은 팻말. 찻집 개업일, 김영식 회장이 조용히 나타났다. 그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더 이상 재벌의 풍모는 없었다. 그저 한때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으러 온 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는 다육식물 화분 하나를 가져왔다. 그것을 내려놓으며 그는 그저 말했다. 제가 식물은 잘 못 키우지만 듣기로는 이 종류가 아주 오래 산다고 하더군요. 수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은이가 집 안에서 나왔다. 아이는 그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의 침묵 후 아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김 회장은 떨렸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부자도 회장도 아니었다. 그는 한때 자식을 잃은 아버지였고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의 핏줄을 통째로 잃어버렸던 할아버지였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담내로 고개를 숙였다. 몇 달 후 작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팀이 찻집에 대한 촬영을 하러 왔다. 그들은 하은이에게 물었다. 만약 친어머니께 비록 지금은 안 계시지만 한마디 전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나요? 아이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는 은팔찌를 보고 제사 사진을 보았다. 그 후 아이는 창밖을 보았다. 그곳에는 흰 커튼을 통해 햇살이 비쳐 들어와 바닥에 햇살꽃처럼 얼룩덜룩한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는 다른 사람에게 저를 대신 사랑해달라고 하셨죠. 저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 살아갈 거예요. 카메라가 멈췄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작은 집 안에는 마당의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찻주전자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뿐이었다. 황혼 아래 하은이는 지훈이 수자 할머니와 함께 찻집 팻마루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 그린 그림들과 따뜻한 차 한 주전자, 그리고 막 구운 떡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지훈이가 떡 한 조각을 베어 물고 우물거리며 물었다. 나중에 우리가 크면 이 찻집은 계속 열 거예요, 할머니? 수자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친 사람이 있는 한 이곳의 불은 꺼지지 않을 거란다. 하은이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부드러운 저녁 햇살이 세 사람을 덮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따뜻한 이불처럼. 그의 여름, 고창은 노랗게 익은 햇살이 내리쬐는 날들로 접어들었다. 옛 연꽃, 찻집 뒤로 펼쳐진 수박밭은 선명한 초록빛으로 빛났고 달콤한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수자 할머니는 더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고 뒷마당에 앉아 생강차를 끓이며 낡은 편지들을 다시 읽었다. 김은서 씨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딸에게 쓴 글들이었다. 하은이는 종종 옆에 앉아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베고 할머니가 자장가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 줄 한 줄 읽어주는 것을 들었다. 하은아, 엄마가 너를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커서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택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어느 날 하은이가 물었다. 할머니, 저 성을 바꿀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잠시 바라보았다. 김씨 성을 갖고 싶니? 아니요. 할머니 성을 갖고 싶어요. 수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은아, 어느 성이든 괜찮단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는 한 말이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날 조용히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왔다. 성 변경 신청서는 김은서의 제사 사진 옆에 놓였다. 먼 곳에 있는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하은이가 정식으로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한 날부터 아이는 매우 빨리 배웠다.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었다. 선생님들은 모두 아이의 색감에 놀랐다. 하은이는 예쁜 것을 그리지 않고 조용한 것들을 그렸다. 어느 날 정오, 선생님이 반 전체에 물었다. 만약 자신의 가족을 하나의 이미지로 짧게 묘사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하은이는 낡은 누비 이불을 그렸다. 그 안에 각 천 조각은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갈색 흑빛 조각, 붉게 타오르는 조각, 은빛 조각. 그리고 그 아래에 아이는 이렇게 썼다. 가족은 버려진 조각들을 이어 붙인 곳입니다. 그 그림은 나중에 전국 어린이 미술 전시회에 전시되었다. 중재가 있은 지 1년 후, 김영식 회장은 양평교회로 물러나 살았다. 작은 집에서 그는 채소를 기르고 책을 읽으며 매달 인권재단, 고아와 미혼모를 지원하는 곳에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보냈다. 그는 다시는 하은이를 찾아가지 않았지만 아이에 대한 모든 소식을 지켜보았다. 텔레비전에서 아이의 미술 전시회 사진을 보았을 때 그는 오열했다. 가족은 버려진 조각들을 이어 붙인 곳입니다. 라는 문장은 한때 자신의 핏줄을 버렸던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두지 않았다. 수자 할머니는 요즘 걸음이 느려지고 등이 약간 굽었다.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고 매일 밤 지훈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화가 아니라 차를 마시러 왔던, 라면 한 그릇을 얻어먹었던, 이름이 불렸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였다. 지훈이가 한 말에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중에 제가 크면 작가가 되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쓸 거예요.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이제 할미는 잊힐까봐 무섭지 않겠구나. 김은서의 첫 기일에 하은이는 제단 앞에 돗자리를 펴고 소박한 밥상을 차렸다. 콩나물국, 김치, 떡, 그리고 연잎차 한 잔. 아이는 향을 피우고 합장한 뒤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수자 할머니가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의 손에는 분홍빛 연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내 엄마는 연꽃을 좋아했단다. 예뻐서가 아니라 진흙 속에서도 살 수 있어서. 두 여인 늙은이와 젊은이은 제단 앞에 섰다. 등불빛이 그들의 얼굴에 비쳐 마치 시간에 의해 하나로 조각된 듯 보였다. 그의 늦가을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옛 연꽃 찻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허락을 구하러 왔다. 그들은 수자 할머니에게 물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비단처럼 펼쳐진 황혼이 내리는 강둑을 바라보았다. 저는 한때 생각했지요. 내가 죽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할머니는 어디서 배우셨나요? 할머니는 웃으며 집 안을 가리켰다. 그곳에서는 하은이가 새로 그린 그림을 벽에 걸고 있었다. 저는 저 아이에게서 배웠습니다. 저 아이는 제 마음속의 울림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감히 내뱉지 못했던 울림 말입니다. 집 벽에는 은팔찌가 여전히 어머니의 사진 옆에 조용히 걸려 있었다. 새겨진 연꽃잎은 세월 따라 희미해졌지만 하은이의 마음속에서는 아이가 붓을 잡을 때마다, 할머니를 끌어안을 때마다, 낯선 사람이 떨어진 가방을 주워주거나 우는 아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볼 때마다 여전히 피어났다. 사랑의 울림말도 핏줄도 필요 없이 그저 제때의 포옹, 배고플 때의 라면 한 그릇, 추운 밤에 노란 등불 하나면 충분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생을 바꾸기에는 충분했다. 아마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자문해 보았을 것이다. 내가 사라지면 과연 누가 기억해 줄까? 수자 할머니와 하은이, 그리고 지훈이의 이야기는 단지 신부를 되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는 핏줄이 필요 없고 그저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증거이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웃고 혹은 그저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부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이어주는 한 방법으로서 말입니다. 어딘가에 또 다른 하은이가 안아주길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수자 할머니가 자신이 준 사랑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믿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